현대차 2023년도 실적을 분석 샘플로 통해서 관리 회계인 스루풋 회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은 21.5회전으로 산출되고요. PBR은 1.04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양식에 있는 그 써놓은 얘기들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이 스루풋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한다. 이런 명언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기업의 제약이 전체 성과를 결정하고 인벤토리도 지배한다는 그거죠.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이 매출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매출 원가의 산식은 간단합니다. 기초 재고에서 총 제조 비용을 더해 가지고 또는 요거를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합니다. 빼기 기말 재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량에 비례하는 그 매출 원가가 되겠죠. 문제는 그 재고가 범위가 어떤 거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그 원가 회계에는 그 재고에 가공비가 배부돼 있어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을수록 그 미래 이익이 거기에 가공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게 연말에 재고가 증가하면은 매출 원가가 줄어들면서 미래 이익을 미리 갖다가 이익이 나는 거로 그렇게 곡해를 하게 됩니다. 왜곡을 하게 됩니다. 요 말씀을 드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 눈에 익숙한 요 밑에 이런 손익계산서 방식이 조만간 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조만간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이 뭘 뜻해서 그렇게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것도 음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매출은 78조 원을 달성해서 19.5%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5.8%더 많이 증가했어요. 매출 원가가 16.2%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더 늘었겠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2.2% 상승했어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2.8%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6조 6,70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무려 135.8%나 2013년은 성과를 크게 냈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그 1.09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어요. 향후는 영업이익이란 용어는 없어지고 운영이익, 오퍼레이팅 프로핏으로 변할 것이라고 미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IFRS 18, 하필이면 18이라고 그러는지 18이라고 그래서 저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18이라고 읽습니다.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공표에 따른 영업손익과 법규 관련 현황 의견 조회 해가지고 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ISSB가 2004년 4월 9일 현행 IAS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IFRS 18 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의 이 공식 및 설명에 대해서 이제 그 돌렸다 이거죠. 그걸 발표했다. 특히 새 기준서에는 현행 IFRS에 없는 영업손익을 새롭게 정의하고 표시를 요구한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범주가 아닌 자녀손익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손익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연의 운영이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부 법률 및 규제가 현행 KIFRS 영업손익을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준해서 뭔가 그 우리나라의 각종 많은 법들이 뭔가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게요. 근데 영업손익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영업손익 간 차이로 인해서 영향이 예상되는 바 현행 KIFRS 영업손익이 법률이나 규제에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귀기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간단해요. 법률 또는 규정의 명칭, 구체적인 조항 해서 법률 또는 규정의 내용 이렇게 해서 좀 회계기준원에 알려주시오. 자기네들이 찾지. 근데 그 법률을 잘 모르니까 각 행정부에 이걸 보내면 또 유관기관에 은행한테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뭘 어떻게 변할 거냐? 요 왼쪽이 그 국제 IFRS 18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비뉴가 매출이고요. 코스트 오브 세일즈가 매출 원가입니다. 요거는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세일링 익스펜스 영업비용, 그 다음에 제너럴 앤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익스펜시즈 일반 관리비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회계 기준은 impairment loss on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의 감모 손실 요거를 별도로 해라. 여기에 그 다음에 gain on disposal of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요거 그러면은 어떤 그 이 유형자산 그 뭐 도구들 이런 재산에 대한 처분 이익을 여기다가 해라. 그 처분 이익만이 아니고 이제 손실도 날 수 있죠. 요걸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유도하느냐? 이게 다 금융자본이 좀 빨리 알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세일즈 프로피트라고 부르던 거를 오퍼레이팅 프로피트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쉐어 오브 프로피트 오브 로스 오브 어소시에이트 에브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종속 및 관계기업의 손익 요거를 여기다 표시해라. 그리고 세전이익을 이렇게 계산해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이자를 써라.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연금 뭐 이자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대별에서는 오퍼레이팅 분야가 있고 인베스팅 투자 분야가 있고 이 투자 분야는 그런데 종속기업 투자만 하고 관계기업 투자만 놀아. 유형자산 투자 이런 거는 오퍼레이팅에 들어가는 거다. 니들 사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싱은 이자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자를 손익계산서에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노출시켜라. 그냥 그 내역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작 금융권 손익계산서는 더 복잡한데. 그래가지고 법인세 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손익이 있어요. 법인세 빼면은 이제 프로피스다 이게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국내에서 K, IFRS로 변경할 때는 미안하지만은 무형자산 감손 및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우리가 옛날에 이 영업에 손익으로 넣었던 데다가 그렇게 다시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그 투자, 그 종속기업 투자 그대로 넣고 여기에다가 그 무형자산 감모 손실하고 그다음에 그
유형자산, 처분, 손실, 손익 이것들 여기다 넣겠어. 그리고 인터레스트 익스펜스 지급이자를 여기에 넣겠어. 에, 그냥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식이 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저항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 성격이 그럼 변한 거냐? 요런 거 하는 것도 지금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 이 오퍼레이팅 프로핏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쪽에서도 이자 수입은 어디다 쓰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여기 인터레스트 익스펜지니까 파이낸싱 쪽에 수익도 여기다 쓸 건지 아니면은 어디에 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지급이자라고 했으면은 돈 들어온 거는 수입이자라고 해서 이 영역에 표현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도 인터ネット익스펜스라고 시즈라고 했지만은 수입이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매출로 그걸 보는 건지 그건 아주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현대차 세전이익까지 보면 반은 자본 투자 손익이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을 보면은 기타 손익이 있고 금융 손익이 있는데 금융 수익이 무려 3조 8천억이나 돼요. 금융 손실을 빼고라도. 그래서 그 현대차는 장사를 해서도 돈 벌지만은 금융 손익의 전체 이익의 한 반은 어, 아까 그 영업이익이 6조 얼마였죠? 그러니까 한 반은 에, 금융 수익으로. 그래서 현대차가 이게 제조업이냐 금융업이냐 금융 투자업이냐 이렇게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조 6천이 그 세전이익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2조 3천억을 세금을 내면은 우리 법인세율이 25% 기준이죠. 그 24.1% 나가네. 작년에는 뭔가 적게 나갔어요. 뭔가 그 좀 이게 실효 법인세율이니까. 그리고 기타 손익이란 게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그 뭐 금융자산을 뭐 평가손, 평가이익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단기 손익이 안 들어가는 범주 그거를 또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단기 순이익은 7조 1천억이었다. 2022년대는 3조 9,500억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르폿 회계는 영업이익까지만 비교를 합니다. 그 밑에 거는 다 금액들이 같을 거니까.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가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고 줄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운영이익으로 변경되면 원가회계와의 실적 비교는 수르풋율 대 매출 총이익률 비교가 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운영 경비가 5.3% 증가했는데 TO의 생산성은 1.33으로서 2022년도보다 0.19포인트나 크게 상승을 했고 슬픈 영업이익은 6조 5,73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97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르픈율 여기 스르픈율이 있죠. 34%. 이건 마진율로 보면 마진율이 0.83%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 요거는 2.2% 증가한 거로 돼 있어서 요게 이제 비교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재고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고 자산에 가공비가 배부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미실현 이익이 나온 거로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게 영업이익으로 그 비교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비교하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더 이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의 변경은 자꾸 스르프에서 그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자꾸 현실에 다가가는 것 같긴 합니다. 매출 원가는 아직 변경된 거 없지만은 그래서 앞에서 그 얘기하면은 감가상각비가 제조 원가에 들어가죠. 그런데 아까 무형자산은 빠지는 겁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무형자산은 빠지는 이유가 왜 그렇겠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말고 그 미국 기업이 그 제조업보다도 어, 그 매그니센트 세븐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한 거의 7 중에서 6은 그 서비스업, MS, 뭐 애플, 뭐 이런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야 영업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 당신들이 그렇게 그 주가가 높고 해서 무형자산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 손익에서 빼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익이라고 그러고 운영이익이라고 그래. 그리고 어, 저 밑으로 빼라 말이야. 감모 손실 뭐 이런 거 무형자산은 빼라 말이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제조원가에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뭐 무슨 저기 그 리스자산 뭐 이런 것까지 감가상각비로 넣어가지고 떤 거는 제조원가에 들어가고 어떤 거에는 안 들어가고 그거에 명확치가 않습니다. 잠깐 향후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재고 상황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8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재고의 증가는 GDP 성장의 산입 요소이나 인플레를 조장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8.1%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5.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출원과 2차 출원의 모순의 발생은 우선적으로 신뢰감의 의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 밑에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출원을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요거 가공비를 뽑아내는 것은 그 운영 경비 전체 금액에서 거의 20조죠. 여기에 9조 6천억을 빼면은 판매 관리비 10조 3천억 원이 가공비가 되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16.6%에 해당합니다. 그 요거는 감소를 했는데 재료 비율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한 거로 추론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다 이게요. 이게 모순이 발생하면 신뢰감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성분도 분석을 했으니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회사가 표시한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 부호는 반대로 돼 있죠. 요거 그 WCA는 기말에서 기초를 뺀 건데 비성분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표시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나오는데 일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요.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재고는 상식적으로도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 자산이다. 현대차는 표준적으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WCAI로 하고 있음은 확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전체 재고로 하든지 임의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출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재고를 공시할 때는 위의 양식대로 이 기초재고, 기말재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흐름을 다
그냥 그 네이키드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계가 투명해야 되니까. 2단계로 PQ 총 제조 비용의 갭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3차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는 작년까지 2022년까지는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데 2023년에 631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 2차 원재료 가격 추론 모순은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의 증감 검증 갭에서 발생되었다고 우선 원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현금 흐름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말을 해보면은 현금이 1조 2,569억 원이 나갔으면은 요만큼 재고가 증가해야 되거든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1조 1,800억만 재고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너희들 762억은 현찰이 어디로 빼먹었냐? 어디다 유용했냐? 어디다가 공급 유용했어? 이렇게 이제 검찰이 물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 근데 그게 얼마인데 130억 원입니다. 그러면 631억 원 아직도 현금 어디로 썼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은 현금이 1조 2천 나갔다고 니들이 해놓고 왜 재고가 안 늘어나? 응? 631억 원어치 재고가 어디로 날라간 거야? 이거 소명 못하면은 니들은 그 부정회계로 그 저기 형사 처벌되는 거야. 이 회계부정은 형사법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소명해야 됩니다. 그 현대 자동차에서. 그러면 이참에 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 자산의 증가맥락 검증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스루풋은 재고자산 한 놈만 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출 채권 및 매입 채무 증감은 원재료 재고 구매와 판매 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검증을 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검증 결과 예상했던 대로 갭이 크다. 기업은 이를 충분히 소명할 책임이 있다. 자, 이것도 현금식으로 제가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수금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외상으로 줬다가 돈을 받은 거니까 2조 1,789억 원이 매출 채권이 감소했으면 현금이 반대로 그만큼 들어와 있는데 더 들어왔어요. 2조 2천억 348억 원이 더 들어왔다 이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대손상각을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돈이 더 들어왔으면 이거 대손상각 처리했던 걸 환입을 그러니까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게 못 받을 것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손실을 예상해서 대손상각을 비용을 떨어버렸었단 얘기 전에. 이런 짓 안 하면 안 되냐? 난 그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발생될 때마다 정리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매입 채무는 개념이 좀 틀리다고 틀립니다. 재무상태표의 매입 채무는 기타 채무로 합계액을 냈는데 매입 채무가 있고요. 미지급금이 있어요. 요거 두 가지를 더하면은 2,777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매입 채무, 기타 채무가 증가가 3,826억 원이 됐으면은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그 매입 채무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같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1,048억 원. 그러니까 현금은 3,800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매입 채무 지급은 2,770억 분이 왜 증가를 안 했냐? 1,048억 원이 어디 꽁돈이 생겼냐? 이게 아까 그 재고 현금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게 연결이 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공시를 해라 이게 내 얘기는.
그래야 뭐 어떻게 좀 투명한 게 되는 거지. 크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 좀 현대차면은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인데 아주 이런 걸 보면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매입 채무에 대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소명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그 계정 까먹은 거기에 돼 있는데 딴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변명거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아 그 저기 알아보기 식별이 가능하게 표현하는 게 회계지. 그거 뭐 저 숨기려고 회계하냐? 그럼 뭐 하라고 공시하냐? 이런 얘기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7조 8,609억 원이 나갔는데 전년보다 12.2% 금액이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13명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2022년도는 707명이 증가했어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도 이제 1억 원이 넘었어요. 그죠? 임금도 많이 올려줬다는 얘기죠. 10.9%. 어, 그래서 그 아까 그 저기 그 운영 경비 중에서 그 운영 경비 그 공개하는 수준도 좀 문제가 좀 다음번에 소개를 하겠는데 문제가 좀 또 있다. 뭐 불투명하다기보다도 너무 자기들 편의 위주로 자의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 다른 비용들은 모두 기타로 물어버렸어요.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뭔데? 큰 돈이 뭐가 나갔는데? 모르겠다 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그 비성분 내역을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까지는 좋았는데, 종업원 급여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비, 아까 그 무형자산 상각비 했지만, 이젠 제조원가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기타 비용으로 다 또 때렸어요, 나머지 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비성분 데이터를 공개함에 있어 현대차는 너무 축약했다. 기타 비용이 5위 20조 원의 반이나 차지하게 기타 비용으로 몰아서 공개했다. 분석자의 궁금한 것은 외주비 및 에너지 비용이 매우 궁금하다. 이것도 인류 기업으로서 모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 좀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차 안에는 직영 직원도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이 또 조립 라인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외주 가공 그죠 외주비죠. 그런 게 얼마인지 이런 것도 좀 노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개당 단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공개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외주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거, 그 여러 회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항상 맞아떨어지면 공개를 안 하는데, 스루퍼 손익이 아까 973억 차이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맞는 거냐? 스루퍼 관리 회계로 뽑은 금액이 맞는 거냐? 그걸 검증을 또 합니다, 저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가액이 5,879억 원이 증가했어요. 여기에 가공 비율이 아까 16.6%였습니다. 그걸 곱하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하나, 또 검증을 하라 이게. 또 다른 결과는 뭐가 있니? 음, 비용의 성격적 분류 매출원가 재료비 아까 MC라고 한 게 51조 4,434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스루펀 매출 재료비 산식이 있습니다. 그 매출 스루펀 손익계산서에 있어요. 뒤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 산식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도 역시 다른 결과로 똑같은 금액을 알려주더라. 그래서 스루프 손익은 정확한 거요.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검증에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참 여기까지 검증해내는데 그 회계를 전공 안 했던 저로서는 한 10년 동안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제조 원가가 공개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분석해낼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가 비공개됐다면은 이 스루프 손익을 산출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스루프 손익이 노골적으로 그 관리 회계로 회사 내부로 채택이 된다면은 지금까지 분석한 방법 외에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차 한 대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 단가를 다 그냥 합산하면 돼요. 개당 몇 개가 들어가더라. 그 손모율까지 거기다 넣어줘 버립니다. 그냥 손모금. 작업하다가 볼트너트 같은 건 이렇게 분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또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냥 A, B, C 정도 핵심적인 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차 한 대당 한 대 팔면은 매출 단가가 그 한 대당 단가가 얼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동평균법으로 하는 에, 그런 그 프로그램만 또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매출계에서 수량 판매 수량 곱하기 그것 단가 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또 분석한 그런 거하고도 또 좀 맞춰 봐야죠. 검증으로 그, 결국 그 제 알고리즘은 또 써먹을 일은 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 검증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1.5회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으로는 20회전 넘으면 제조업으로서는 재고 관리를 아주 잘한다고 봐야 되는데 20회전만 넘으면은 근데 미안하게도 계속 그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스루픈율은 2년 연속 올라갔는데 뭐 큰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은 판매 마진이 뭐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요 글로 제가 좀 썼습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증감을 검증했으므로 그 회전율을 비교하면은 자신들의 수금 속도에 비해 납품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매우 느리다 했는데 제가 오타했군요. 한 달에 1회는 납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대중소기업 상생이다. 라고 저는 이거는 납품업체 편에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6.6회전이라는 얘기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수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납품은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현대차에. 그럼 중소기업이 가뜩이나 그 차입금 해가지고 지급이자까지 내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을 좀 빨리빨리 줘야 지급이자라도 좀 빨리 안 나가고 차입금도 갖고 그러지. 자기네들 수금 속도는 이게 뭐예요? 한 3배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수금은 빨리 해요. 요러시면 안 되지. 요러시면은 자기네는 돈은 빨리 수금해 놓고 업자들한테 주는 돈은 늦게 준다? 그래 3년 연속에 이러니까 이게 관행인 모양입니다. 1년에 6번마다도 납품 못해서 난리인데 현대차한테만 납품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동안에 한 2달 동안 견디고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뭐.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은 다른데 좀 초일류 기업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자, 어디에 해당하느냐? 네 개 카테고리 중에서 회전율 하락했고 스루픈율은 상승했으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차가 거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절대 하는 데가 아니요. 그러면은 입증을 하십시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지 입증해 주시고 판매 가격이 인상했는지도 입증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 수량으로도 산출해 주세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량으로 가능하겠죠. 제공품은 안 될지 모르지. 또 반제품은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수량으로도 가능해야 됩니다. 실사는. 그래서 이런 저의 주장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칼 포퍼의 이 과학 철학의 아버지인 칼 포퍼옹의 반증주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방법. 결과에 대해 가설, 원인 이를 세운다. 결과 이를 찾으면 가설의 유효성을 알려준다. 결과 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이다. 결과 이가 실제라면 가설은 더 유효해지는 것이다. 결과 이가 가설 원인 이를 부정한다면 가설은 무효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된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설은 더 확실한 이론으로 오랜 수명을 유지할 것이다. 반증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만약 가공비 배부 제조선율이 하락하고 스루픈율이 상승한 역방향 엔트리 포인트가 이런 역방향이라면 그러면은 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반증가설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반증으로서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증.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으로 회전율을 산출해서 추가로 무죄 입증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요 결과 2, 수량으로 거창하게 출발은 거창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과학적 철학에 의한 그런 논리를 저는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가격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제시한 거는 내려갔어요. 검증 안 됩니다. 반증 안 됩니다. 판매 가격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면은 내수와 수출이 있는데 딴 건 몰라도 국내 승용차는 싸게 4.7%뿐이 안 올랐는데 승용차 수출품은 24.8%나. 근데 요것도 RV란 것은 국내가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출품은 내려갔고 소형 상용이 있고 대형 상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매출량이 근데 어쨌든 이것도 수출 단가가 더 높다.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증명이 돼요. 외국에는 덤핑 수출하고 그 다음에 이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덤탱이 씌운다 하는 이 좌빨들의 공격 성향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랬던 얘기는 아니지만, 김호중 같은 애, 이런 애들이 현대차가, 한 40대 애들은 그 현대차에 대해서 아주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저도 지금 분석하면서 비판은 꽤 하고 있죠. 애정 어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원자력 가격 제시로는 원자력 가격 상승 반증 추론을 입증할 수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자꾸 따지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정부 보고서는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를 민간 기업부터 모범적으로 보여라. 정확히 공개해라.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콘스트레인트 에코노믹에서도 했지만은 뭐 민간 주도로 그렇게 자본주의가 유지가 돼야지 좀 다른 소음 무슨 임의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관여가 심하면은 중국처럼 국영 기업을 하고 말지 뭐 그러면은 니들이 다 해 나 그냥 살래 그래 공산국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반증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조견표로서 이렇게 표시해 본 겁니다. 아까 원재료 가격이 11.4% 내려갔죠. 근데 여기에서 참 그거에 얘기를 안 했는데 현대차는 원재료 가격을 기초 원재료 가격으로 했어요. 너무 긴 화살이에요. 자기네들한테 현대 완성차 메이커는 까놓고 얘기하면 가공 공정이 크게 없잖아요. 거의 조립 공정일 텐데 그러면은 뭐 엔진도 자체적으로 만든다?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차체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좀 핵심적인 자재 이런 거를 공개해야지 어떻게 기초 원재료 가격만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도.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난 뭐 40대들보다 더 비판하는 것 같네. 어쨌든 그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자신들이 제시를 한 거로 봐서는 근데 가격이 평균 10.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반증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에 의해서 그 예- 매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뭐 게임이라고 해서 어, 여기 그 매출액을 예측하기 전에 미리 재정원가 예측을 해봅니다. 뭐 다른 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년도 실적 비슷해가지고 올해는 여기 가공비를 조금 더 줄여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작년에 생산 재료비가 17.8 올해도 그 정도 장사가 잘 될 거다 해가지고 18% 늘리고 다만 재고가 너무 늘었으니 재고를 좀 감소시켜서 매출 원가를 72조 7천억으로 해서 이걸 넣었을 때 목표 이익 70%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작년에 너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2023년에 93조 9천억 정도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 확정을 그 재고를 감안한 거하고 감안하지 않은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영업에서 한 거가 입김이 세가지고 재무 쪽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요거를 그냥 그 고급 럭셔리 차 판매 가격이라고 해보죠. 뭐 1억도 넘어가는 차가 있는데 9,330만 원에 팔면은 1,000만 70만 원이 남는다. 그런데 계획보다는 좀 떨어진 게 2.5%더 좀 판매 노력을 해라. 아니면 판매 가격을 2.5% 올리든지 그러면은 1168만 6천 원이 남는다. 한 대 파는데 엄청 많이 남네요. 그런데 이 재고를 감소했을 때 그런데 재고를 20% 늘리면은 더 판매 가격 그대로 하더라도 아니 그게 아니고 결산하면은 1185만 6천 원 이익이 나와. 그러니까 재무 회계가 이제 이럴 때 또 힘을 쓰는 거예요. 재고 좀 생산 좀 늘려. 뭐 이런 식으로 그 원가 회계는 아주 그 선수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서로 그 퇴근 후에 술자석에서 또 협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루풋 회계는 어떠냐? 요것도 실적 베이스로 하긴 하되 운영 비용이 5.3%인데 참 뭐 3.5%만 증가하는 거로 좀 비용을 좀 전략해 보자. 근데 이익도 70%만 늘리는 걸 했을 때 93조 6,400억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율 그대로 가는 거로 하고 그리고 그 스루풋은 그 재료비하고 운영병비하고 디커플링 하잖아요. 그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얘기할 수 있다 이게요. 매출 재료비가 18% 증가했으니까 실적이 요거 그대로 18% 작년만큼 팔린 만큼 올해도 판매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이것들에도 그 대신 그 이 매출 재료 비율을 내린다는 얘기는 스루프율이 올린다는 얘기는 1% 판매 가격은 올린다. 그랬을 때 9,003 요거 93조 5,600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판매 단가라고 얘기했을 때 9,350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 둘이서 중간 가격 정도 해보지 뭐. 그럼 우리도 양보하고 니들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맞는 게 1,200만 원 남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근데 재고 회전율이 21.5회전했죠. 근데 24회전 성공시켜라. 그럼 매출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5조 7천억의 이익이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재고 회전율 올리시면은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여길 보면은 스루풋 예가가 더 높게 나오죠.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분석한 경험치를 비교를 하면은 재고가 증가했잖아요. 현대차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는데 현대차는 높게 나와요.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느낌 같은 느낌으로도 아니고 직관으로도 쭉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입증 반증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아까 현금 흐름표도 틀리고 매출 채권도 틀리고 매입 채무도 틀리고 갭이 너무 크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도 합리적으로 안 나온다 이게 합리적으로 분식회계를 하면은 미래도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경제 예측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통계치를 그 조작을 했다는데 아주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을 그냥 좋게만 해놓고 현실은 개판 만들어 놓기 이런 놈들 정권 뺏긴 거 당연한 거고 현 김 정부는 통계 이런 거 좀 속이지 말고 제대로 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라. 뭐 그런 정치, 콘스트레인 이코노미 경제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와 정치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기업도 정치하고 무관한 게 아니고요. 다 우리가 그 좀 글로벌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죠. 현금 흐름표, 재무지표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표만 봐서 참고해 주시고 이익 배당액이 3.4% 증가했다는 거 요거 왜 그러냐 보면은 외국 펀드의 요구사항이었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주식 점유율이 외국인이 40.1%로 그 현대차보다도 현대모비스보다 높고 연금공단 거 다 더해도 외국인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대차가 한국 거냐? 아니다. 외국 놈들께 됐다. 글로벌 금융자본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